자, 2학년 예술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술계 문학을 담당하게 된 국어 선생님 류현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1학년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하지 않아서 여러분과 이제 첫 대면인데 첫 대면을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참으로 아쉬워요. 원래 여러분 그 면면을 확인하면서 얼굴도 보고 그리고 여러분 이름도 명하면서 여러분과 좀 교감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이 오프라인 개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개강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프라인 개강을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하고 대면하면서 여러분의 얼굴도 익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면면도 같이 선생님과 교감을 나누어 가도록 합시다. 문학이라는 교과를 우리가 1학기 동안 1년간 배우게 되었는데 여러분 작년 1학년 때는 국어라는 교과목을 배웠어요. 자, 국어라는 교과목과 문학은 약간 그 깊이와 그리고 폭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라는 교과목은 국어의 어떤 전체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의 영역에는 화법, 독서, 작문, 문학, 문법 이렇게 5개 영역으로 우리가 대별해 볼 수 있는데 그 영역 중에서 즉 여러분이 작년에 배웠던 5개 영역 중에서 문학을 따로 끄집어내서 문학을 따로 추출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전문적으로 배우게 된 과목이 문학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1년 동안은 문학이라는 교과목에서 문학은 무엇이고 문학의 하위 갈래에는 어떤 갈래들이 있고 그 갈래별 특성과 그 특성에 맞게끔 여러분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그 문학 감상을 통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문학이 뭘까요? 자, 문학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떠오르기 쉬운 게 시나 소설, 수필 이런 종류일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접해보는 특히 이제 소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 소설이라는 문학을 많이 접하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를 즐겨 읽는 학생도 있을 텐데 시도 역시 문학의 범주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수필이라는 영역도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접해보는 그런 유형의 문학 갈래에 해당해요. 요새는 에세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 밖에 예술계 학생이라면 시나리오나 희곡 작품들 이런 작품들도 문학의 갈래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간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선생님과 진행하게 될 문학과 삶이라는 단원을 볼 텐데 문학과 삶이라는 단원명은 어떻게 해서 지금 제시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학이면 문학이지 왜 문학과 삶이라는 대단원명을 설정해 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만큼 문학이라는 국어의 하위 영역과 삶, 즉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이 굉장히 긴밀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이 우리 삶을 반영하고 또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문학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호 간에 서로 넘나듦이 허용되고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 작품 속에 우리 일상적 삶의 내용이 반영돼 있을 수 있고 작가의 어떤 집필 의도에 따라서 약간씩 내용은 다르겠지만요. 우리 삶에도 문학 작품을 읽은 대중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삶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문학과 삶이라는 단원명이 결정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대단원 문학과 삶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이냐 봤더니, 자, 문학의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네요. 자, 문학의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자,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라는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자, 문학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또는 자,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학의 기능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를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경험을 해보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문학 작품을 토대로 해서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내가 특정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었을 경우, 또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나의 정서가 순화된 경험, 또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 된 경우,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한 어떤 것들이 문학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문학의 기능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기능들이 우리 삶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는 뭐냐? 자아 성찰은 여러분이 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아 성찰이라고 어렵게 지금 쓰여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반성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건이나 현상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자, 그런 다양한 사건이나 현상에서 우리 나름대로 삶을 반추해보고 돌이켜보는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어떤 반성적 경험 또는 자아 성찰을 통해서 내가 내일을 살아가는 또는 앞으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거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학 작품이. 또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자, 이런 자아 성찰도 할 수 있지만 타자라는 말은 좀 어려운 용어죠. 자, 타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배경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세계를 접할 수 있고, 그 다양한 세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된 것들이 있죠. 그렇게 자, 나의 배경지식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배우게 될 문학의 기능과 같이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문학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반성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가 제시가 됐어요. 자, 이 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학습 목표를 추구하느냐라는 건데, 이러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보면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 삶의 의미,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문학의 기능과 가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깨닫는 측면, 그 다음에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하는 이런 문학의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를 볼게요. 두 번째 학습 목표를 보니까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두 번째 단원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 삶을 돌이켜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그다음에 서로 소통하려는 어떤 태도적인 측면까지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학습 목표를 볼게요. 세 번째 학습 목표를 보니까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그래서 약간 추상적이죠. 자, 인간다운 삶.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이 무엇이냐? 정의로운 삶일 수도 있겠고, 남을 배려하는 삶일 수도 있겠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공동체적 의식을 갖춘 삶일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공동체의 문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세 번째 학습 목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학습 목표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라는 어떤 소단원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봤고, 이것이 어떤 문학 작품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실제 문학 작품 속에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소단원으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소단원, 문학의 기능과 가치라는 단원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생각 열기를 볼게요. 자, 생각 열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학 활동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말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문학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점이 좋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문학 작품, 소설이나 시를 감상했을 때, 또는 에세이, 즉 수필을 감상했을 때, 또는 시나리오나 희곡 작품을 우리가 감상했을 때, 그러한 어떤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장점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한번 과제로 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과제입니다. 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 과제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과제 게시판에 내가 평소에 이런 종류의 문학 작품을 감상했는데 그 결과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었다 라고 간단히만 기술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선생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시답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런 예들을 들고 있어요. 직접 겪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우리가 책 속에서 접한 경험과 실제 일상생활에서 접한 경험들이 다르죠. 그래서 책 속에서 접한 경험은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없는, 즉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상상 속의 일을 구체화하여 표현함으로써 무한의 세계를 그릴 수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학 활동에서 두 번째 측면의 진술은 문학 창작 활동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문학을 수용하면서 감상할 수도 있고 직접 문학 작품, 즉 소설이나 시를 창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설이나 시 또는 수필 또는 시나리오, 희곡 작품들을 직접 창작하면서 내가 상상하고 있는 세계를 직접 그려낼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래 학생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여학생은 상상력을 키워준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남학생은 잠시 머리를 식힐 수 있게 해준다라고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앉아있는 여학생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밖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양한 문학의 어떤 장점들 또는 효과, 기능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여러분이 기술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말미 마당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학은 우리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이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면
뭐 수채화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조형물을 만든다거나 자 이런 어떤 직접적인 어떤 미의 창작 활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문학도 예술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언어를 매개로 한다라는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언어를 매개로 한다는 것은 언어를 재료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재료로 해서 창작한 자, 예술이 바로 문학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의 방법은 굉장히 광범위한 정의 방법이에요. 자, 문학을 자,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광범위한 정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자, 광범위한 정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학의 정의를 이렇게 크게 내려줬고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지닌다. 문학을 통해 독자는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지닐 수도 있고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고 풍부하게 가꿀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넓고 깊게 이해한다. 삶을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갖출 수 있고 자신이 내면을 아름답고 풍부하게 가꿀 수 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자, 문학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설명만 해주니까 이런 문학의 기능과 가치가 실제 작품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춘향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학의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춘향전이라는 소설 여러분 많이 감상을 해봤을 거예요. 우리 고전 소설인데 조선 후기에 창작된 작자 미상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춘향전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춘향전에는 어떻게 문학의 기능과 가치가 반영되어 있느냐 우리 교과서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춘향전의 주인공인 성춘향은 변학도의 폭력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 자, 이 변학도의 폭력이 어떤 폭력이었죠? 고을의 기생의 딸이었던 성춘향에게 강제로 수청을 들게 하죠. 그래서 뭐 술을 따르게 하라. 또는 내 옆에 와서 나를 기쁘게 하라. 자, 이런 어떤 강제로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게 해요. 자, 이런 어떤 강제성과 폭력에 맞서서 자, 춘향이 이 수청을 거부하죠. 그래서 자, 목숨을 걸고 싸워서 자신의 사랑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아녀자는 두 아비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명목하에 이 춘향이 수청을 거부해서 자신의 사랑도 지키면서 이몽룡을 향한 자신의 사랑도 지키면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존감과 존엄성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통해서 인간이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질 수도 있는 고귀하고 강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새로운 이해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부당한 폭력, 불합리한 폭력, 강압적인 어떤 폭력에 맞서서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구나 라는 새로운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편 그녀와 이몽룡의 사랑은 여러 가지 장애에 막히고 눌려 우여곡절을 겪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세계가 인간을 억압하는 폭력적 속성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자, 세계가 인간을 억압하는 폭력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그 춘향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춘향과 이몽룡이 결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몽룡의 집안에서 반대가 있죠. 그래서 이몽룡의 집안에서도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자 물론 변학도에 의해서 자, 여러 모진 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게 되는 어떤 위기에까지 놓이는 즉 사랑을 방해하는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자, 곳곳에 있었죠. 자, 그런 어떤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요소들,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세계의 횡포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세계가 인간을 억압하는 폭력적 속성을 우리가 세계의 횡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의 횡포를 둘러싼 자, 주인공들의 자, 그런 눈물겨운 그런 대립과 갈등들, 세계와의 갈등이죠. 자, 그런 어떤 갈등을 이겨내고 사랑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문학을 통해서 세계의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아,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자,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문학은 독자를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라고 새롭게 이해하도록 이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문학이란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지니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문학의 윤리적 기능과 가치라고 해서 윤리적 기능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즉 다른 사람과의 어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말하죠. 자, 문학은 이러한 윤리적 기능도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역시 춘향전을 바탕으로 해서 살펴볼게요. 자, 성춘향과 이몽룡은 온갖 어려움을 뚫고 사랑의 약속을 지켜낸다. 이런 두 사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함으로써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숭고한 가치라는 어떤 이런 주제의식, 춘향전의 주제의식과 결부지어서 과연 나의 삶은 어떠했느냐, 내가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숭고한 가치를 지켜냈느냐, 또는 자,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변의 장애나 주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성춘향을 억압하는 변학도의 언행을 보고 자기 내부의 약자를 괴롭히는 마음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악행을 일삼는 변학도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통해 권선징악의 교훈도 얻을 수 있다. 자, 권선징악의 교훈, 변학도가 강제로 수청을 들게 해서 결국에는 어사또의 출도를 통해서 징치를 받죠.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는 변학도는 결국은 벌을 받고, 그리고 춘향과 같이 그렇게 선행을 베푼 인물은 이몽룡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자, 그런 권선징악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선을 권하고 악을 징치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치한다. 징치한다 또는 징벌한다. 징벌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권선징악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문학은 독자를 윤리적 성찰로 이끄게 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춘향전에서의 문학의 윤리적 가치는 이렇게 자, 선을 권하고
악은 결국에는 벌을 받는다 라는 부분에 대한 윤리적 깨달음을 통해서 대중들이,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선한 삶 또는 윤리적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춘향전을 통해서 문학의 윤리적 기능과 가치를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자, 문학의 미적 기능과 가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문학의 미적 기능과 가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적 기능과 가치. 자, 그러면 문학에서는 어떤 미적 아름다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역시 예술적 아름다움이 떠오르죠. 아, 저 그림 참 예쁘다. 저 소묘 작품 참 아름답네. 또는 뮤지컬 작품의 경우, 저 뮤지컬 배우들 연기 참 잘하네. 또는 연극의 경우에는, 저 극 참 재미있네. 라는 그런 어떤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아까 선생님이 문학을 광범위하게 어떻게 정의를 내렸었죠? 언어를 매개로 하는 예술이었죠. 자, 문학도 예술이기 때문에 그 문학 작품에서 미적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미적 기능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를 역시 춘향전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선생님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전에는 아름다운 장면이 자주 나온다. 자, 대표적인 것은 이몽룡과 성춘향이 처음 만나는 어느 초여름날의 광안루와 그 근처 풍경이에요. 자, 춘향전을 보면 단오날 춘향이 그네를 뛰죠. 자, 그네를 뛰는 주변의 광경이 여러분 실제 원문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봄 경치가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굉장히 아름다운 봄 경치가 묘사가 되어 있고, 자, 그것을 배경으로 춘향이가 그네를 뛰는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한 폭의 그림과 같이 형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적 아름다움을 작품을 통해서 하나의 문학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작품에서 녹음이 짙어 꽃이 이기는 때인 초여름 광안루와 그 근처 풍경을 매우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그 아름다움은 독자의 마음에 미적 쾌감을 솟게 하고 독자의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단 이런 어떤 춘향전이라는 작품 이외에도 다른 문학 작품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아름다움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아름다움만 있느냐라고 물음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물론 아름다운 배경을 묘사해서 그것에서 독자들이 미적 쾌감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자,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의 숭고함, 자, 이 어떤 내적 아름다움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내적인 아름다움의 요소도 여러분이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발견해내면 좋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학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나요? 자, 첫 번째는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살펴봤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살펴봤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문학의 미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다양한 가치와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제 문학 작품에, 즉 다양한 문학 작품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빈 교실에서 여러분 그 녹화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벨이 울리니까 갑자기 작년에 여러분과 교실에서 수업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벨소리를 들으니까 빨리 개강을 해서 개학을 해서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고 수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면 우리가 처음으로 접할 작품이 나와요. 황인숙 작가의 봄, 눈 오는 밤이라는 현대시 작품이 하나 나옵니다. 자, 봄, 눈 오는 밤이라는 우리가 현대시를 배우기 전에 이 현대시는 문학 작품이 어떤 갈래이냐를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여러분 국어 수업을 배우면서 문학 영역에서 시란 어떤 갈래에 해당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시는 어떤 갈래인가요? 자, 시는 어떤 갈래일까요? 자, 문학에는 다양한 갈래가 있는데, 자, 문학에는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학의 갈래에는 먼저 서정 갈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서사 갈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극 갈래가 있어요. 자, 네 번째는 교술 갈래가 있어요. 자,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가 있는데 서정과 서서와 극과 교술 갈래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배웠어요. 자, 배웠는데 다시 한번 그 개념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서정 갈래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시 갈래예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자, 압축적인 언어 또는 함축적인 언어라고 해요. 또는 압축적이라고도 합니다. 함축적 시어를 통해서, 함축적 언어를 통해서 형상화된 문학 갈래예요. 자,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함축적 언어를 통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함축적인 언어를 통해서 제시된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서사 갈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서사는 자, 일반적으로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자, 서사는 서술자에서 화자가 아닙니다. 서술자에 의해서 자, 진술된, 기술된 하나의 이야기. 자, 서술자에 의해 기술된 하나의 이야기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의 구조.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 구조를 갖춘 문학 작품이에요. 문학 갈래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에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죠.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시간의 순차적 흐름일 수도 있고 흐름일 수도 있고 자, 시간의 순차적 흐름이 아닌 역전적 구성일 수도 있어요. 즉, 시간의 순차적 흐름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이어지는 자, 그런 시간의 순차적 흐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시간이 현재였는데 과거를 회상한다거나 이렇게 시간이 역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 구조를 갖춘 문학의 갈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사 갈래라고 해요. 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즐겨 읽는 소설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자, 극갈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극갈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서사와 거의 유사하지만 극에는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자, 인물의 대사와 행동에 의해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자, 인물의 대사와 행동에 의해 진행되는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로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 구조를 갖춘 문학 갈래예요. 단 인물의 대사와 행동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이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3층 간담으로 10시 30분 2교시 종료 후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술 갈래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교술 갈래는 뭐냐면 말 그대로 깨달음과 자, 어떤 교훈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깨달음과 교훈을 얻는 글 또는 교훈을 얻는 글 또는 이것을 특정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 쓴 글이라고 돼요. 자, 역시 문학 갈래입니다. 자, 그래서 교술 갈래의 대표적인 어떤 갈래들이 여러분이 평소에 에세이라든가 수필이라는 갈래들을 들 수 있어요. 또는 평소에 일기를 쓰는 학생들은 일기도 이 교술 갈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작품은 바로 이 서정 갈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함축적, 압축적 언어를 통해서 형성화된 문학 갈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시를 우리가 감상을 할 텐데 현대시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작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현대시를 감상하는 방법은 뭘까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시를 감상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을 먼저 살펴보면 이런 용어를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화자라는 용어를 먼저 아셔야 돼요. 화자. 자, 화자 또는 시적 화자라고도 합니다. 자, 화자 또는 시적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시에서 말하는 이.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상이라고 해요. 대상 또는 우리가 시적 대상이라고도 해요. 시적 대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라고 해요. 메시지. 또는 이것을 전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편의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 화자가 과연 시적 대상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전언을 전달하고자 하느냐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파악을 해야 되냐면 자, 화자와 대상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자, 화자와 대상 사이의 어떤 관계를 파악해야 화자가 대상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 파악해야 할 부분은
화자의 정서를 파악해야 돼요. 자, 시에서 말하는 이 정서를 파악해야 되고 화자가 시적 대상을 대하는 태도를 역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서와 태도를 온전히 파악을 했을 때 그들 사이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고 결국 자, 화자가 대상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즉 시인이 이 시를 왜 창작했는지의 주제의식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자, 주제의식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시를 감상하든지 가장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자, 몇 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시 안에서 말하는 이 화자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화자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즉 시적 대상을 파악하셔야 되고 화자와 대상 사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화자가 보이고 있는 정서를 파악해야 되고 자, 그리고 둘 사이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자, 이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해 준 이런 요소들을 중요하게 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현대시 감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정형화된 틀은 아니지만 이러한 구조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시를 스스로 감상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함께 자, 문학의 기능과 가치 개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배워봤고 자, 현대 시를 접했을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를 감상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까지 오늘 배웠어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수업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앞서 선생님이 제시했던 과제 있었죠? 그 과제는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여러분이 과제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을 올리시면 되겠어요. 글로 올려도 되고 파일로 탑재해도 되는데 파일로 탑재하려면 여러분 많이 힘드니까 그냥 게시판에 글로 자신의 생각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현대시 감상 방법에 따라서 황인숙님의 봄눈 오는 밤이라는 시를 같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